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가을바람이 억새밭을 스치며 서글픈 노래를 부르던 어느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어가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한 사내가 고갯마루를 힘겹게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덕구라 불리는 장돌뱅이였는데 등에는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짐이 어찌나 무거운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덕구의 얼굴에는 고단함보다는 알 수 없는 희망과 벅찬 기대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물건을 파는 장사꾼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소금이며 바늘이며 아낙네들이 쓰는 분이며 실타래까지 없는 것이 없는 만물상을 등에 지고 다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전국의 장터를 누비며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헤쳐온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갓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깊어서 그를 한 번이라도 마주친 사람들은 덕구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하곤 했습니다. 그는 남을 속일 줄 모르고 샘을 치를 때도 언제나 넉넉하게 덤을 얹어주는 인심 좋은 장사꾼이었습니다. 오늘 덕구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운 이유는 그의 품속에 간직한 묵직한 전대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엽전 한 잎 두 잎이 모여 어느새 묵직한 덩어리가 되었고 이제 이 돈이면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집 한 채와 텃밭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처마 밑이나 주막의 헛간에서 쪽잠을 자야 했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내 집 아랫목에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가슴속 전대를 한번 꾹 눌러보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다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커다란 느티나무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이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든든하게 서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노인들이 앉아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주위를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구는 이 평화로운 풍경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 마지막 장사를 마치고 나면 그도 저 노인들처럼 한가롭게 부채질을 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저녁 준비를 하는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덕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장터가 열리는 공터로 향했습니다. 이미 해가 지고 있어 장은 파장 분위기였지만 아직 몇몇 사람들이 남아 물건을 정리하거나 늦은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익숙한 솜씨로 짐을 풀고 좌판을 벌였습니다. 자, 골라보세요. 서울에서 막 내려온 고운 색실이 있습니다. 질긴 삼배도 있고 아이들 좋아하는 엿도 있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 덕구의 좌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덕구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랜만이네요. 지난번에 사가신 바늘은 잘 쓰고 계시오. 덕구는 손님들의 안부를 일일이 물으며 정겹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팔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값을 깎아달라는 손님에게는 못 이기는 척 깎아주고 아이들에게는 엿가락 하나씩을 손에 쥐어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덕구의 주변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스름한 달빛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남은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겨 짐을 다시 꾸렸습니다.
오늘 장사도 꽤 쏠쏠했습니다. 이제 주막에 가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하룻밤 푹 쉰 다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향으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마을 안쪽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저녁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에 장터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덕구 역시 짐을 다시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라는 마을 깊숙한 곳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 집 앞으로 모여들었고 덕구도 그들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장정선옷이 횃불을 들고 마당을 휘젓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처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앞에는 갓을 삐딱하게 쓴 중년의 사내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이 고을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 부자의 집사였습니다. 최 부자는 고리대금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가난한 소장농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며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자였습니다. 집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내 아비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딸인 네가 대신 갚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냐.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딜 감히 버티는 게야. 집사의 호통에 처녀는 더욱 서럽게 흐느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연화라고 했습니다. 본래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규수였으나 부친이 병환으로 오래 고생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최 부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부친은 빚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연화에게 최 부자는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첩이 될 것을 요구했고 연화가 이를 거절하자 빚을 핑계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최 부자의 하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최 부자의 땅을 붙이고 살거나 빚을 지고 있는 처지라 혹시라도 미운 털이 박혀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집사는 더욱 기고만장해져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라. 오늘 밤 안으로 대감마님 방에 들여야 한다. 하인들이 험악한 손길로 연화의 팔을 잡아채자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덕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창백한 얼굴과 절망에 찬 눈빛을 보는 순간 덕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역시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부모님을 잃고 거리를 떠돌아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연화의 처지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덕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그저 지나가는 장돌뱅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인들이 연화를 짐짝처럼 끌고 가려 하자 연화는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노으시오, 이거 놓지 못하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내 죽어서라도 아버님 곁으로 갈 것이오. 연화의 애절한 절규는 밤하늘에 메아리 쳤지만 하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연화의 옷고름이 풀어지고 머리채가 헝클어졌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이 거친 흙바닥에 긁혀 피가 맺혔습니다.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품속에 있는 전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0년 동안 피와 땀으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저 불쌍한 처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비바람과 추위 배고픔을 견디며 한 푼 두 푼 모은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돈을 내놓으면 그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집과 편안한 노후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덕구의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눈 딱 감고 돌아서자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더냐. 내가 돕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덕구는 애써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였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덕구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덕구야,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라. 그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대문 밖으로 연화를 끌고 나오자 구경꾼들이 길을 터주며 물러났습니다. 연화는 이제 체념한 듯 힘없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덕구의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성이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양심과 뜨거운 가슴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덕구는 사람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낡은 집신이 바닥을 딛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덕구는 하인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매움추시오. 덕구의 우렁찬 목소리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해꾼의 등장에 하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는 뭐냐? 어디서 굴러먹던 장돌뱅이 놈이 감히 최부자댁 일에 참견이냐? 목숨이 2개라도 되는 개냐? 집사는 덕구의 허름한 행색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덕구를 지켜보았습니다. 덕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빚 때문이라 했소. 그 빚이 도대체 얼마요? 덕구의 당돌한 질문에 집사는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놈이 알면 어쩔 테냐. 평생을 벌어도 구경도 못할 큰 돈이다. 썩 꺼지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집사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며 덕구를 위협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덕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품속에 손을 넣어 묵직한 전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전대는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고 그 안에서 짤그랑거리는 엽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 만큼 명징하고 무거웠습니다. 덕구는 전대를 높이 들어 보이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 이 안에 든 것으로 셈을 치르겠소. 저 처녀의 몸값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오. 그 빚이 얼마인지 말해보시오. 집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장돌뱅이 놈에게서 저런 큰 돈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전대를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다 돈인가 봐. 세상에 장돌뱅이가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 사람들의 놀라움 섞인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덕구는 묵묵히 집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으흠, 뭐 돈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지. 집사는 헛기침을 하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원금에 밀린 이자까지 합치면 엽전 100냥은 좋게 된다. 내 놈이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있느냐. 100냥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당시 100냥이면 기와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집사는 덕구가 겁을 먹고 물러날 것이라 예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구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100냥. 정확히 그가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을 내주면 그는 정말 빈털터리가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고단했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집 한 채보다 중요했습니다. 덕구는 결심을 굳힌 듯 전대의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100냥이요. 세어보시오. 덕구는 전대를 집사에게 던졌습니다. 묵직한 전대가 집사의 품에 안기자 집사는 그 무게에 휘청거렸습니다. 짤그랑거리는 맑은 쇳소리가 다시 한번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덕구는 빈손을 탁탁 털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덕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혀 있던 눈물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대를 열어 돈을 확인했습니다. 누런 엽전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자 그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거 참, 진짜로 돈이 있었구먼. 집사는 돈을 챙기면서도 연화를 놓아주는 것이 못내 아쉬운 듯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돈을 받고도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좋다. 이걸로 빚은 청산된 걸로 하지. 운 좋은 줄 알아라 인연. 집사는 하인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횃불을 챙겨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소란스럽던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그저 머리를 긁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그때 주저앉아 있던 연화가 덕구의 옷자락을 잡으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최부자의 하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마당에는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휑하니 불어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란스럽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기묘한 정적만이 덕구와 연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덕구는 텅 빈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던 그 무거운 보찜의 무게가 그리고 가슴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엽전 꾸러미의 묵직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묘한 충만감이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빈 손바닥을 폈다 쥐었다 하며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연화는 덕구의 옷자락을 잡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가신 자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생전 처음 보는 사내가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기 힘든 충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앞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고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로서 자존심이 있었을 터이나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덕구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덕구는 황급히 몸을 굽혀 연화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A씨 같은 귀한 분이 저 같은 장돌뱅이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덕구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껄껄 웃어 보였지만 그의 웃음 끝에는 씁쓸한 여운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당장 오늘 밤 묵을 주막비조차 없어진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내려가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살려던 꿈은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떨고 있는 이 가녀린 여인을 외면했다면 평생 후회 속에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덕구는 애써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덕구의 무모함을 비웃는 이들도 있었고 그의 의로움에 감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런 미련한 놈을 보았나. 그 큰 돈을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쓰다니.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니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의인일세 하늘이 감동할 노릇이야 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자신들이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이 초라한 행색의 사내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덕구는 그들의 시선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보찜을 다시 둘러맸습니다. 그때 군중을 헤치고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 한 분이 덕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사는 박새님이라는 분으로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박새님은 덕구의 허름한 행색과 텅 빈 허리춤을 번갈아 보시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덕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참으로 큰일을 했네. 자네의 그 보찜은 비워졌을지 모르나 자네의 마음은 천하를 다 가진 것보다 더 풍요로워졌을 걸세. 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게 울렸습니다. 박새님은 지팡이를 짚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비워야 채워진다고 했네. 꽉 찬 그릇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는 법이지. 자네가 오늘 비운 것은 욕심이요. 채운 것은 사람의 도리니 훗날 이 공덕이 헛되지 않을 것이야. 박새님의 말씀은 덕구의 허전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덕구는 노인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을 잃었다는 상실감 대신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새님은 덕구에게 따뜻한 눈빛을 한 번 더 보내고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길가에는 이제 덕구와 연화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덕구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짐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험한 놈들도 물러갔으니 안심하고 들어가 쉬십시오. 저는 갈 길을 재촉해야겠습니다. 사실 갈 곳이라고는 없었지만 처녀 혼자 사는 집에 산에 머무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덕구의 배려였습니다. 그는 돌아섰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다급하게 덕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시다니요. 이 밤중에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보아하니 가진 것을 다 내어주시고 노잣돈도 없으실 텐데 그냥 보내드리면 제가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연화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소매를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덕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A씨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외간 남자가 A씨 댁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덕구는 짐짓 사양했으나 연화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체면을 따질 때입니까? 은인께서 길바닥에서 주무시게 생겼는데 제가 모른 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저를 구해주신 그 마음으로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연화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자 덕구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신세 좀 지겠습니다. 덕구가 못 이기는 척 승낙하자 연화의 얼굴에 그제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잡초가 무성하고 돌부리가 많아 걷기에 험했습니다.
연화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덕구는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연화의 뒷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어딘가 모를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 가장 안쪽 상기슬게 위태롭게 매달린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연화의 집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집의 몰골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려앉았고 지붕의 짚은 썩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대문이라고 달려있는 것은 삐걱거리는 나무 판자 하나가 고작이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사람이 사는 집인지 폐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때는 꽤 번듯했을 양반 가문의 집이 이토록 몰락했다는 사실이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누추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연화가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앓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에 채이는 돌멩이와 작은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가세가 기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석갈에는 칠이 벗겨져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고 창호지 문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이 그대로 드나들 것만 같았습니다. 덕구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덕구는 짐을 마루 끝에 내려놓았습니다. 집이 손을 좀 봐야겠군요. 덕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병구 안 하느라 집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이치지만 저에게는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연화의 담담한 말투가 오히려 덕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 재산을 잃은 것보다 이 여인이 겪었을 고초가 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착하고 고운 처녀가 이런 폐가에서 홀로 지내왔다니 덕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 매운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내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 가득한 별들이 초라한 초가집 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돈은 다 잃었고 고향에 갈 차비도 없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며칠 머물면서 이 집이나 좀 고쳐주고 가야겠다. 그것이 덕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연화가 칠이 벗겨진 작은 소반에 밥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덕구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변변찮은 밥상이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연화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덕구는 숟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덕구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덕구는 사랑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바닥은 냉골이었지만 연화가 미리 군부를 떼놓은 덕분에 아랫목에는 미미하게나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덕구는 보찜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천장에 석가래 사이로 쥐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풍주는 바람에 떨며 울었지만 덕구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1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을 때는 매일 밤 도둑이 들까봐 잠을 설쳤는데 빈털터리가 된 오늘 밤은 오히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안방에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건너방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자신을 구해준 저 사내 덕구.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그의 눈빛과 행동이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연화야, 우리 집 감나무 밑에는.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 힘겹게 남기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느라, 그리고 혼자라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구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드러난 집의 상태는 밤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담벼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고, 마당 한 구석에는 다 썩은 감나무 한 그루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서 있었습니다. 덕구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 밥값은 해야지. 그는 익숙한 솜씨로 무너진 담장을 쌓기 위해 돌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본 연화가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은희님, 어찌 귀한 손님이 이런 험한 일을 하십니까? 어서 그만두세요. 연화가 말렸지만 덕구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내면 소가 됩니다. 제 몸 편하자고 하는 일이니 놔두십시오. 덕구의 뚝심에 연화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대신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따스한 정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덕구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폐가 갔던 집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 갔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반듯하게 세워졌고 구멍난 지붕은 볏짚으로 꼼꼼하게 메워졌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뽑혀 나간 자리에는 깨끗한 흙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확 달라진 연환의 집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역시 사람은 남자가 들어와야 집안 꼴이 산다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연화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마을 저편에서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가 며칠 전에 모욕을 잊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마루에 앉아 쉬고 있던 덕구에게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덕구는 땀을 닦던 수건을 내려놓고 정자세로 앉았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연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감나무 아래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연화의 말에 덕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감나무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연화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당을 스치던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연화와 감나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제멋대로 뻗은 저 볼품없는 나무 아래에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덕구는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빛에 비친 연화의 눈동자는 조금의 거짓도 없이 맑고 깊어서 덕구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한 번 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남기신 유언입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것을 미리 아셨던 계지요. 훗날 정말로 견디기 힘들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무 밑을 파보라고 하셨습니다. 덕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연화는 이 세상 천지에 혈혈단신인 자신을 믿고 이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덕구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 그동안 왜 파보지 않으셨습니까? 빚 때문에 그 험한 꼴을 당하시면서도 어찌 참으셨습니까? 덕구의 물음에 연화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힘도 부족하거니와
만약 제가 그것을 꺼낸다 한들 최 부자가 알게 되면 그 즉시 빼앗길 것이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저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연화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힘없는 처녀가 보물을 가지고 있어 봤자 늑대 앞의 양이나 다름없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A씨를 돕겠습니다. 오늘 밤 달이 구름 뒤로 숨으면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덕구의 든든한 대답에 연화의 얼굴에도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며 마루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마을에 갈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 저 아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는 최 부자가 분을 사귀지 못해 술상을 엎고 있었습니다. 에이, 재수옴 붙은 놈 같으니라고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내 일을 망쳐. 최 부자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씩씩거리며 하인들을 닥달했습니다. 며칠 전 덕구에게 당한 망신살이 뻗쳐 밥도 넘어가지 않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방마님보다 더 아끼던 첩실자리가 날아간 것도 분했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신복인 마름을 불렀습니다. 마름은 주인 못지않게 교활하고 눈치가 빠른 자였습니다. 이복의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 장돌뱅이 놈이 아직도 그 계집집에 붙어 있다는 게 수상하지 않나?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썩 꺼질 것이지. 왜 남의 집 담벼락을 고치고 있느냐 말이다. 최 부자의 의심에 마름이 비열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리. 필시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녀 나비가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놈들을 감시할 놈을 하나 붙여두겠습니다. 다시 연화의 집으로 돌아와 시커먼 먹구름이 달을 완전히 가리자 덕구와 연화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덕구는 헛간에서 녹슨 삽과 괭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팔 테니 A씨는 망을 봐주십시오. 혹여나 인기척이 들리면 바로 신호를 주셔야 합니다. 덕구는 비장한 각오로 감나무 밑동에 삽을 꽂았습니다. 흙은 오랫동안 다져져 있어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탁탁. 삼날이 땅에 박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울려 퍼질까봐 덕구는 조심조심 흙을 파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콧등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대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덕구의 굽은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구는 묵묵히 땅을 팠습니다. 감나무 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어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굵은 뿌리를 피해 조심스럽게 파내려 가기를 한식경 덕구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쓰라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땅 밑에 연화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절로 솟았습니다. 그 시각 연화의 집 담장 너머에는 최 부자가 보낸 하인 하나가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벼락에 무너진 틈새로 마당 안을 훔쳐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내가 땅을 파고 있고 처녀가 초조하게 서 있는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옳지, 이것들이 야밤에 뭘 숨기거나 꺼내려는 게 분명하구나. 하인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것을 주인마님께 알리면 큰 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덕구의 삽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턱!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돌멩이와는 다른 널찍하고 평평한 느낌이었습니다. 덕구는 손짓으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A씨, 여기 뭔가 있습니다. 연화가 황급히 달려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덕구가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평평한 돌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돌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끙하는 신음과 함께 무거운 돌판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돌판 아래에는 커다란 독이 하나 묻혀 있었습니다. 뚜껑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어 내용물을 알 수 없었지만 그 크기만으로도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독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어찌나 무거운지 혼자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씨, 좀 도와주십시오. 연화가 구덩이로 들어와 덕구와 함께 독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두 사람이 힘을 합치자 독이 흙 속에서 쑥 빠져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독을 마당 위로 올려놓고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담장 밖에 하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뭐냐? 보물단지다. 보물단지가 나왔어. 그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틀어막고 꾹 참았습니다. 지금 들켰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살금살금 뒷걸음질 쳐서 연화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최 부자의 집을 향해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밤거리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독을 꺼내느라 정신이 팔린 덕구와 연화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덕구와 연화는 독을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호롱불 아래 놓인 독은 투박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가져와 밀랍을 긁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 안가득 누런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헉, 덕구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독 안에는 금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연화는 금괴보다 종이 뭉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니 그것은 이 집과 주변 산밭을 아우르는 땅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사이에서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편지 한 통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 연화야, 이 아비가 못나서 너에게 빚만 남기고 가는구나. 하지만 이 땅과 금붙이는 네 어미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과 내가 평생 모은 것을 바꿔 묻어둔 것이다. 부디 이것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연화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선견지명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덕구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연화가 우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덕구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재물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특히 최 부자 같은 하이에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덕구는 연화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A씨, 일단 진정하십시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날이 밝는 대로 안전한 곳에 옮겨야. 그 시각 최 부자의 사랑방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하인의 보고를 들은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모라 감나무 밑에서 보물단지가 나왔다고. 최 부자의 눈에서 탐욕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늙은이가 그냥 죽었을 리가 없어. 내 돈을 떼먹고 죽은 놈이 어딘가에 돈을 숨겨뒀을 줄 알았지. 최 부자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그 보물을 어떻게 빼앗을까 하는 궁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봐라, 당장 장정들을 모아라. 날이 밝는 대로 그 집을 덮칠 것이다. 최,
부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름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연히 남의 집 마당에서 나온 물건인데 무턱대고 빼앗았다가는 관에 고발이라도 당하면. 마름의 말에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명분이야. 만들면 그만이지. 그 집터가 원래 내 땅이었다고 우기거나 그년 아비가 훔쳐간 내 돈이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마을에서 내 말을 거역할 놈이 누가 있더냐.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연환의 집에서 도깨비 방망이가 나왔대. 아니야, 금송아지가 나왔다던데. 어젯밤 최 부자의 하인이 주막에서 떠벌리고 다닌 탓에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연화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아침 일찍 마당에 나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대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탐욕과 질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끈적한 시선들이었습니다. 덕구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A씨, 큰일 났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연화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대로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까? 두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게 안에 있는 거 다 안에 썩 문을 열지 못할까? 최 부자의 마른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웅성거리는 수십 명의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가 집을 덮칠 듯한 기세였습니다. 덕구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안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덕구는 대문 빗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난관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연화도 아버지의 유산도 그리고 덕구 자신의 명예도 모두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빗장을 푸는 삐걱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최 부자를 선두로 몽둥이를 든 하인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덕구를 노려보았습니다. 허허, 이놈 봐라. 제법 주인 행세를 하는구나. 내 놈이 밤새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왔다. 썩 비키거라. 최 부자의 뻔뻔한 일갈에 덕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얘들아 가서 저놈을 끌어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내 땅에서 나온 것은 돌멩이 하나라도 다 내 것이다. 하인들이 으르렁거리며 덕구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덕구는 두 팔을 벌려 대문을 막아서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세상에 왕법이 있고 도리가 있거늘 대낮에 강도짓을 하려 하시오. 덕구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침 하늘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덕구의 호통소리가 아침 하늘을 가르며 메아리 쳤지만 최 부자의 탐욕에 눈먼 하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손짓했고 몽둥이를 든 하인 두 명이 덕구를 밀치고 대문 안으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덕구는 두 팔을 벌려 온몸으로 대문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몸은 거구의 하인들에 비하면 작고 왜소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하인들의 어깨가 덕구의 가슴을 강타했고 덕구는 뒤로 몇 걸음 밀려나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이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연화는 덕구의 앞을 가로막으며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옷매무새는 흐트러졌지만 양방아 규수로서의 기품과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어 하인들도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부자는 그 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허 전현이 아주 쌍으로 노는구나.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아비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썩 비키지 않으면 너도 저놈과 함께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아라. 최 부자의 막말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평소 최 부자의 악행에 치를 떨던 사람들이었지만 워낙 서슬이 퍼런 권세라 대놓고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처녀와 의로운 장돌뱅이를 핍박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공분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주먹을 불끈 쥐는 젊은이들도 있었고 너무하네, 정말 너무해라며 혀를 차는 아낙네들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최 부자의 마름이 눈치를 살피며 최 부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뒤집힌 최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최 부자는 이 집 마당에서 나온 물건이 자기 것이라 우기는데 세상 천지에 남의 집 마당을 파서 나온 것이 어찌 남의 것이 된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집 마당에서 호미가 나오면 그것도 최 부자의 것입니까? 덕구의 논리, 정연한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일세, 그건 억지지.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기세를 몰아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당황한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주둥이만 살아서 이 땅은 원래 내 소유였다. 그년 아비가 빚 대신 내놓겠다고 약조한 땅이란 말이다. 그러니 그 땅에서 나온 것도 당연히 내 것이지. 최 부자는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보물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기세에 힘입어 다시 몽둥이를 고쳐쥐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상황은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의 뒤편에서 개 섰거라 하는 천둥 같은 호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홍에 갈라지던 길을 터주자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박새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 덕구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박새님은 지팡이로 땅을 쿵쿵 내리찍으며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리빨 같은 노인의 기세에 최 부자도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새님, 아니 어인일로 여기까지 행차하셨습니까? 최 부자가 짐짓 공손한 척하며 물었지만 박새님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 자네가 하는 짓이 하도 기가 막혀서 구경 좀 하러 왔네. 자네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죄 없는 처녀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낮에 남의 집 재물을 강탈하려 하다니. 이것이 양반이 할 짓인가? 박새님의 꾸지람에 최 부자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새님께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것들이 내 돈을 훔쳐 숨겨둔 것이 분명하기에 찾으러 온 것입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는 최 부자의 모습에 덕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덕구는 품속에서 연화가 건네준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여기 증거가 있어. 덕구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그 종이 뭉치로 쏠렸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발급한 땅 문서요. 이 집과 감나무가 있는 마당,
그리고 뒤편 산밭까지 모두 연화 A씨의 아버님 함자로 되어 있어. 날짜를 보시오. 불과 10년 전에 갱신된 문서요. 당신이 주장하는 빚담보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오. 박새님이 다가와 문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틀림없네. 이 땅은 대대로 연환의 가문의 소유이며 어디에도 저당 잡힌 흔적이 없네. 또한 여기 함께 있는 편지를 보니 이 재물은 연화의 부친이 평생 모은 것과 모친의 폐물을 팔아 마련한 것이라고 적혀 있네. 박새님의 명확한 판결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그랬구먼 최 부자가 생사람 잡을 뻔했어. 궁지에 몰린 초의 부자는 눈알을 굴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억지도 통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기에는 눈앞의 보물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최 부자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문서가 가짜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놈들이 위조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이제 경멸을 넘어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최 부자를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마을 청년 몇몇이 앞으로 나서며 덕구의 곁에 섰습니다. 최 부자 어른, 이제 그만하시죠. 추합니다. 한 청년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며 외쳤습니다. 맞아요. 당장 물러가시오. 안 그러면 관에 고발하겠소.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치자 최 부자의 하인들은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성난 민심 앞에서는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마름조차 최 부자의 곁에서 슬쩍 떨어져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부들부들 떨며 덕구와 연화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벽이 되어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두고 보자. 내 언젠가 이 수모를 갚아주리라. 최 부자는 힘없는 저주를 퍼부으며 휙 돌아섰습니다. 쫓기듯 도망가는 최 부자의 뒤통수에 대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하며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인들도 꼬리를 내리고 주인의 뒤를 따라 줄행랑을 쳤습니다. 마침내 소란이 끝나고 마당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덕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연화가 얼른 다가와 덕구를 부축했습니다. 은희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연화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덕구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맷집 하나는 타고났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박새님이 덕구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안의 젊은이, 자네의 용기가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웠어. 칭찬을 들은 덕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부터 긴장하느라 밥 먹을 새도 없었던 탓입니다. 그 소리에 연화도 박새님도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일시에 무장해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구는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큰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덕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이 재물은 연화 A씨의 것이지만 우리가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 저녁 제가 한턱 크게 쏘겠습니다. 다들 모여서 국밥 한 그릇씩 하고 가십시오. 덕구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덕구 총각은
스케일이 다르구먼. 오늘 밤은 잔치로구나.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덕구는 즉시 주막으로 달려가 돼지 한 마리를 잡고 막걸리를 넉넉히 주문했습니다. 연화도 곧간 문을 열어 묵혀두었던 곡식을 꺼내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흉흉했던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잔칫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해질 역이 되자 연환의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풍성한 음식상이 차려졌습니다. 고소한 돼지고기 냄새와 구수한 전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술 한 잔과 고기 한 점에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덕구는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술을 따르고 고기를 권했습니다. 많이들 드십시오. 부족하면 더 가져오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의 소리꾼이 장단을 맞추자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입에 물고 마당을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덕구의 무용담을 안주삼아 즐거워했습니다. 그 장돌뱅이 총각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최 부자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버렸어. 사람들은 덕구를 영웅 대접하며 치켜 세웠지만 덕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바쁘게 음식을 나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이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고 웃음소리가 넘쳐난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집안이 번창했을 때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낯선 이방인이 가져다준 이 기적 같은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덕구가 땀을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A씨,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하루 종일 고생만 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배가 부르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다 은희님 덕분입니다. 연화가 수줍게 웃으며 막걸리 한 잔을 건넸습니다. 덕구는 그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그래 좋다 하며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정이 오고 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잔치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먹었네, 덕구 총각. 복 받을 겨 연화 아가씨. 덕담을 건네며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나니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쓸쓸하고 차가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훈훈하고 평온한 고요였습니다. 덕구와 연화는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적거리던 잔치의 여운이 가슴속에 은은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군요. 덕구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자도 쫓아냈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얻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덕구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희님이 오신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덕구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읍내에 나가 목수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집을 아주 번듯하게 새로 지어야지요. 연화는 덕구의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집을 새로 짓다니요. 덕구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A씨, 이제 돈도 넉넉하니 빚에는 초가집에서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와도 올리고 담장도 높게 쌓고 사랑채도 넓게 지어서 동네 사람들 사랑방으로도 쓰고 말입니다. 덕구의 머릿속에는 이미 근사한 기와집 한 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은 아니지만 연화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상상만으로도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덕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집이 다 지어지면 다시 길을 떠날 생각입니다. 그 말에 연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자신은 떠돌이 장돌뱅이고 연화는 이제 큰 부자가 된 양반집 교수였으니 신분의 차이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연화가 잡아주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덕구를 향했습니다. 은인께서 떠나시면 저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어찌 살란 말씀입니까? 또다시 나쁜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저는 어찌합니까? 연화의 말은 핑계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덕구는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존재였습니다. 덕구는 그녀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던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반쯤 파헤쳐진 감나무 밑 흙더미 위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격렬했던 싸움도 시끌벅적했던 잔치도 모두 지나가고 이제 오롯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간절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은 덕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덕구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투박한 두 손으로 감싸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A씨가 원하신다면, 아니, 저 역시 A씨 곁에 평생 머물며 이 집의 기둥이 되고 담장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A씨를 얕보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덕구의 맹세는 밤하늘의 별을 증인 삼아 굳건하게 맺어졌습니다. 연화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텄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덕구는 곧바로 읍내로 나가 유명한 목수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남을 도왔고 하늘은 그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었으니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순리라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목수 대장과 인부들이 연환에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허물고 터를 넓히는 공사가 시작되자 조용하던 상월마을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온종일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마치 덕구와 연화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덕구와 연화는 마을 어귀에 작은 초갓집을 빌려 임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덕구는 매일 공사 현장을 지키며 기둥 하나 석갈에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복의 목수 양반, 이 기둥은 1000년을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한 것으로 해주시오. 그리고 사랑채는 길손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게 넓고 따뜻하게 지어주시오. 덕구의 주문은 한결같았습니다. 화려함보다는 튼튼함을 위세보다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원했습니다. 목수들은 덕구의 그런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여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새집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기와가 물결치듯 지붕을 덮었고 매끈하게 다듬어진 기둥들은 든든하게 집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차에 그리고 곡간까지 갖춘 번듯한 기와집이 완성된 것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감나무는 베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어 이 집의 역사를 기억하는 증표로 삼았습니다. 새 집이 완성되던 날 덕구와 연화는 가장 먼저 감나무 아래에 정한수를 떠놓고 조상님들께 감사의 제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희 둘 서로 의지하며 잘 살겠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이 완성되자마자 마을에서는 덕구와 연화의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새님이 주례를 맡고 마을 안악들이 음식 장만을 도왔습니다. 혼례식 날 덕구는 사모간대를 쓰고 연화는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평생 보찜을 지고 떠돌던 장돌뱅이 덕구가 새신랑이 되어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덕구 총각, 아니 이제 이 서방이지 장가 잘 간다. 연화 애씨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덕담이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맞절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곱고 아름다운지 구경하던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본례를 마친 덕구는 이제 덕구라는 이름 대신 이진사 혹은 이부자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그의 성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곡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덕구의 선행은 입소문을 타고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습니다. 특히 덕구는 사랑채를 항상 개방하여 지나가는 장돌뱅이나 나그네들이 언제든 묵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들처럼 잘 곳이 없어 처마 밑을 서성겼지. 덕구는 사랑채의 불을 따뜻하게 떼고 갓 지은 밥과 뜨끈한 국을 대접했습니다. 낯선 나그네들은 덕구의 환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고 그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덕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덕구의 집은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한편 악독했던 최 부자는 덕구의 위세와 마을 사람들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밤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들어온 소장농들은 덕구의 도움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권선징각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결과였습니다. 덕구는 최 부자가 남기고 간 땅까지 사들여 마을 사람들에게 싼 값에 빌려주었고 마을은 해가 갈수록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깊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덕군의 안방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이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며 구들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오히려 방 안의 아늑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덕구와 연화는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화로의 밤과 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주 잘 익었습니다. 연화가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깐 군고구마를 덕구에게 건넸습니다. 덕구는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허허, 참으로 맛이 좋구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소. 덕구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전 추운 겨울밤 헛간에서 떨며 잠들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평온함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연화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가의 주름이 조금 잡혔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가장 고맙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연화 역시 덕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당신은 하늘이 제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연화의 말에 덕구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구한 것이오. 돈만 알던 구두소에 장돌뱅이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으니 말이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주지 않았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덕구의 손도 고생했던 연화의 손도 이제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드는 하얀 눈은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덕구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고 기와 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여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을 좀 쓸어야겠군. 사랑채에 묵고 있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말이오. 덕구는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의 마음은 늙어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덕구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튼튼한 석가래와 깨끗한 벽지,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쑥 냄새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옆에 누운 연화의 고르던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지난날에 험난했던 여정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무거운 보찜을 지고 넘었던 수많은 고개들, 장터에서의 왁자지껄한 소리들, 그리고 연화를 처음 만났던 그 운명적인 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여보 자요. 연화가 잠결에 나직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깨어있어. 얼른 주무시오. 덕구가 이불을 여며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떡국을 끓일게요. 당신 좋아하는 만두도 빚고요. 연화의 잠 섞인 목소리에 덕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거 좋지. 아주 많이 빚으시오. 사랑채 손님들도 배불리 먹여야 하니까. 네, 알겠어요. 연화는 곧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덕구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호롱불을 끄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후! 대옥구가 입김을 불자 방 안을 밝히던 호롱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대신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과 눈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덕구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밝은 해가 떠오르고 마당에는 눈 치우는 빗을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상을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덕구의 의식은 점차 꿈나라로 향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장돌뱅이가 되어 꽃피는 봄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 걷는 연화가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함께 걷는 그 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착한 덕구와 연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들, 딸 많이 낳고 마을 사람들과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베푼 덕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 그 가문은 오랫동안 명문가로 칭송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덕구의 따뜻한 아랫목 같은 온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불지 모르나
당신이 머무는 이 방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곳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문 밖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